작년 8월 이후에 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 글로벌 증시 전반을 덮쳤는데 시작을 할 때 엔화를 빌려서 달러를 샀는데 이제는 거꾸로 달러를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내려오는 거죠. BOJ가 그래서 조금 방심했다고 할까?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놔뒀는데 그게 너무나도 급격하게 내려오고 그게 또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본도 좀 조심하고 있는 거죠. 캐리 트레이드를 하고 있는 모든 그런 금융시장의 것들은 어느 순간 그게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너도 나도 다 판다는 거죠. 다 던지기 시작. 다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던지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를 보지 않거든요. 내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흔드는 핫한 뉴스부터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까지 쉽고 유쾌하게 모두 털어드립니다. 미국 주식 넘버원 미장원의 원장 이종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시공과 장르를 넘나들며 속 시원한 그리고 재미있는 수다의 장을 펼쳐주실 김준송 전 리먼브라더스 은행 한국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 사그러들지 않는 엔캐리 청산 불씨 키우는 엔고입니다. 일본은행 작년 3월 마이너스 금리 종료한 이후에 세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 지난 18, 19일 이틀 동안 이제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를 통해서는 기준금리를 생각보다 조정하지 않고 0.5% 정도로 동결하기로 한 겁니다. 지난 1월에도 금리를 0.25% 인상한 만큼 경제 그리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두루두루 살펴봐야겠다라는 의지가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NK 트레이드, 쉽게 말해서 일본의 저금리를 활용해서 엔화를 차입한 뒤에 해외 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이런 형태를 말하는데 금리 인상이나 엔화 가치 상승 시에 청산 압력이 발생하죠. 작년 8월 이후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 글로벌 증시 전반을 덮쳤는데 워낙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도 이제 많이 아는 내용이 되긴 했는데요. 한동안 좀 수그러드나 싶었는데 이제 다시 고개를 좀 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청산 가능성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 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엔캐리 트레이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엔화가 아주 오랫동안 이자율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엔화로 엔화를 빌려서 엔화 부채를 만들고 뭔가 다른 재산을 사면은 거기서 이제 이자율을 부채는 낮게 빌리고 또 투자한 것은 높게 빌리고 쉽게 얘기해서 엔화를 0%에 빌려서 5% 달러 자산을 사게 되면 5% 이익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문제는 환율이죠. 나중에 처음에 외화 달러 자산을 사야 되니까 환율로 달러를 사고 그 다음에 만기 때 가면 달러를 팔아야 되는데 그때 환율이 가만히 있다면 5%를 벌겠지만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5% 엔화가 약세 강세에 따라서 0%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옌 캐리 트레이드는 기본적으로 엔화를 빌려서 이자율 높은 통화를 사서 하는 거를 옌 캐리 트레이드라고 했고 엔화가 오랫동안 이자율이 낮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규모가 상당히 돼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돼 있고 이자율 차이만큼 엔화 부채가 생겼으니까 이게 항상 이제 환율은 오르고 내리는 게 헷갈리는데 그렇죠.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엔화를 빌렸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내가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엔화가 약세가 돼 있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달러엔으로 하면은 달러엔이 올라가면은 달러는 강세가 되는 거고 엔화는 약세가 되는 거니까 옌 캐리 트레이드 한 사람들은 이 숫자가 커지는 게 좋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제 손해가 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투자한 기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자율 차이가 5%면 연율로 5% 이상 내려가게 되면 이제 손해가 나니까 그래서 옌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라 하면 이런 트레이드가 계속 쌓여갔는데 어느 날 시장에서 보니까 달러엔이 이제 올라가지 않고 내려갈 것 같아. 그 내려가는 게 연율로 5%가 넘을 것 같아. 예를 들면 그렇다면 내가 더 들고 가면 이제 손해가 나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만둬야 되겠네. 그러니까 옌 캐리 트레이드를 청산을 하게 되면 기존에 시작을 할 때 엔화를 빌려서 달러를 샀는데 이제는 거꾸로 달러를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달러의 움직임을 아주 오랫동안 보면 올라갈 때는 좀 천천히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 항상 급하게 내려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엔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하는 그런 움직임은 뭐 조금씩 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 뭔가 투자를 할 때는 여러 사람이 조금씩 사고 들어가는데 이거를 청산을 할 때는 너도 나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낫겠네 이런 이제 심리가 오면서 한꺼번에 내려오는 거거든요. 급격하게 하락한다는 게 문제네요. 그렇죠. 항상 급격하게 하락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BOJ에서도 이 엔화가 완만하게 내려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급격하게 내려가면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면서 오히려 더 급격하게 내려가게 되고 또 엔화가 급격하게 강세가 되는 거는 일본 경제에도 좋지 않으니까 그런 걸 항상 경계하고 있죠. 언덕에서 굴러 내려오는 스노우볼처럼 네. 급격하게 내려오면서 점점 리스크가 부각되는 네.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스탑로스를 꼭 하는 건 아닌데요. 스탑로스를 하는 건 아닌데 대부분 엔화 캐리는 그동안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뭐 언제 들어가서 언제 나왔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엔화가 지금 항상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면 좋은 거거든요. 사실 가만히만 있어도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주로 지난 몇 년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대부분 이익이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탑로스라기보다는 이익을 확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익을 확정하거나 스탑로스가 이러는 경우에는 사실 그건 아무도 못 말립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벌어도 돼. 아니면 나는 더 이상 손해나는 게 싫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앞으로의 일을 보지 않게 되거든요. 차이가 뭐냐면 내가 엔화 트레이드나 뭔가 새로운 투자를 하게 돼요. 그럼 앞에 일을 많이 생각해 보잖아요. 아, 이 주식이 오를까? 뭐 환율이 어떻게 될까? 많이 생각하지만 내가 갖고 있던 어떤 투자가 있는데 그걸 내가 그만두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운 투자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 내가 100원에 살려고 그랬는데 어제 갑자기 101원이 됐어요. 그러면 어제 원래 100원에 살 건데 어제 1원이 올랐네. 그러면 기다려 봐야지. 내일 다시 100원 되겠지. 이런 심리가 좀 있지만 팔을 때는 100원에 팔으려고 그랬는데 99원이 됐어? 좀 불안해지는 거죠. 나 몰라. 98원에도 팔을 거야. 97원에도 팔을 거야. 90원이 됐어. 50원 되겠네? 이거 파는 거죠. 그래서 뭔가 엔캐리 트레이드뿐 아니라 대부분의 그 트레이딩하는 그 경향을 보면 뭔가 빌드업 될 때는 천천히, 뭔가 풀릴 때는 급하게 되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엔캐리 트레이드인데요. 엔캐리 트레이드는 워낙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에 한번 청산이 되기 시작하면 눈덩이처럼 내려가고 그게 예전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몇 달 전이죠. 뭐 BOJ가 뭐 그냥 조금 방심했다고 할까? 뭐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놔뒀는데 그게 너무나도 급격하게 내려오고 그게 또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본도 좀 조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산 가치가 부각될 때는 이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그냥 던져야 된다. 던지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그런 경향이 더 강해지는 있고, 거네요. 그렇죠. 강해지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얘기면 그 엔화가 달러엔이 움직임이 이렇게 내려올 때 급격하게 내려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BOJ 개입 같은 것도 있습니다. 개입은 주로 이제 달러 셀링 개입이 주로 항상 있어 왔는데 네. 셀링 개입을 할 때 일본은 사실 그 금융 정책이 굉장히 뭐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자율이 0%인데 금융 정책을 그렇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금융 정책이 별게 없고 재정 정책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사실 환율과 이자율을 결정하는 걸로 그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가 거의 많거든요. 그리고 그게 거의 유일한 수단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개입을 하면 뭐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금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장의 본때를 보여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내려갈 때는 또 급하게 내려가고 그래서 엔화가 한번 달러 엔이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가 되는 경우는 사람들이 조금만 강세가 돼도 이게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한 방에 또 가나?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최근에 뭐 엔화 트레이드에 대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걱정을 다시 한다면 최근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달러 엔이 많이 좀 움직였는데 사실은 지난 트럼프가 들어온 다음에 그 환율이 그런 대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달러 엔도 많이 움직였는데 그럴 때 특히 내려가는 방향을 하루 이틀만 지나도 이거 전에처럼 또 급하게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시점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이 이제 일본의 금리라고 네. 볼 수가 있을 텐데, 일본은 오랫동안 이 제로 금리를 유지해 왔죠. 그러면은 지금 딱 이 시점이 이제 드디어 이제 엔캐리 청산이 막 이루어질 수 있는 딱 정확한 어떤 타점에 도달했다고 보면 될까요? 뭐 좀 그럴 수도 있죠. 이자율 차이가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지금 미국은 이자율이 내려오고 있고 일본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뭐 얼마 전에 FOMC도 있었고 BOJ 미팅도 있었지만 지금 일본 금리에 대해서는 기준금리가 지금 0.5%인데요. 지금 금리를 올리는 나라는 거의 세상에서 일본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물론 브라질 이런 데 좀 올리고 네네네. 있지만 일본밖에 없고 선진국 쪽에는 다 내리고 있는데 미국은 0.5가 내려오면은 뭐 4.5와 뭐 0.5가 뭐 4%와 1%가 되면 뭐 이 차이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줄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려면 이 이자율 차이에 사실 주목을 하는 거거든요. 야, 환율은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일단 뭐 4% 먹고 들어가는데 하고 들어가는 건데 새로 들어오는 물량도 적어질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네. 그러면 점점 줄고 있으니까 이제 난 그만해야 되겠네. 그런데 청산 쪽을 보면 꼭 금리가 움직인다고 꼭 그런 건 아닌 게 굉장히 장기로 묶어놓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10년짜리를 벌써 이자율을 다 확정돼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움직이는 거는 주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문제죠. 네네. 아니면 단기적인 트레이딩의 문제고, 그러니까 결국은 옌 캐리 트레이드가 뭔가 이렇게 청산되는 게 드라이브가 되고 시장이 움직인다면 물론 이자율 차이에서 시작은 하겠지만 결국은 환율의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엔화는 기준금리가 금년 말까지 0.5% 올라서 1%가 되고 미국은 4.5에서 뭐 4% 또는 시장은 뭐 조금 더 낮게 뭐 2.5회 정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자율 차이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결국 달러 엔이 좀 아래쪽으로 엔화가 강세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지금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정말 간과할 수 없는 어떤 엔캐리 그리고 청산 뭐 이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나올 것 같고 네. 좀 잡음도 연말까지 계속 네.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엔캐리 트레이드가 좀 일어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증시 뭐 금리 인하 얘기도 나왔지만 보통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증시 부양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뭐 부작용도 상쇄되는 효과가 있는데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국내 증시가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어떤 안 좋은 부분을 반영을 해서 하락 그리고 뭐 변동성이 좀 부각될 여지가 있을까요? 글쎄요, 옌 캐리 트레이드가 뭐 무슨 이유든 간에 만일에 청산이 된다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레버리지를 많이 했는데 그 레버리지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레버리지를 해서 어디다 투자했을까? 그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거를 빌려서 0.5%에 빌려서 1%짜리 무슨 뭐 스위스 채권을 샀나? 이런 경우라기보다는 주로 그 돈이 위험 자산에 많이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위험 자산 중에서도 뭐 미국에 많이 가 있을까? 한국에 많이 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뭐 사람들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한국 주식을 생각한다 하다 보면 당연히 한국 주식에도 어느 정도 와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옌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면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레버리지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위험 자산의 대표적인 주식에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면 미국 주식이 빠지면 뭐 요즘 국내 주식이 좀 버티고 있지만 국내 주식이 당연히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리퀴디티가 글로벌리 줄게 되면 먼저 가는 것은 취약한 증시부터 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를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취약하다고 만일에 본다면 국내 증시가 더 많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연결고리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 일본은행의 깜짝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크게 흔들렸는데 정말 화들짝 놀랐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향후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지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 이벤트가 다시 크게 부각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는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던 어떤
히스토리컬한 역사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BOJ가 이자율을 올리려면 한 세 가지 정도의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물가가 좀 올라야 됩니다. 뭐 우리하고는 반대로 일본은 물가가 안 오르고 있기 때문에 뭐 2% 이상 확실히 올라줘야 되고, 이번에도 뭐 저번 달에 1월 달에 일본이 한번 올렸기 때문에 일본이 연달아서 두 번 올렸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서 일본이 저번 달에 올린 거에 대한 효과를 좀 보고, 사실은 또 트럼프가 들어온 다음에 첫 번째이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영향을 좀 보기 위해서 뭐 안 올릴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지만 그 BOJ가 얘기할 때는 그 핑계로는 그걸 댔습니다. 물가에 대해서. 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오르고 있지 않다. 뭐 오르는 있지만 우리의 타겟은 뭐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역시 첫 번째는 물가고, 두 번째는 이게 이자율을 올리게 되고 환율을 높게 유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사실 개인들은 힘든 거거든요. 사실 달러 엔이 위에 있어서 엔화가 약세가 되면 일본 경제는 수출로 많이 그 드라이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기업에 좋고 기업들도 좋으니까 주식도 올라가고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 개인들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건드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의 삶은 너무나도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이 올라주느냐, 그게 이제 두 번째고, 보통 그 두 가지만 봤는데 저번에 화들짝 놀란 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엔화 약세가, 그러니까 달러엔이 위에서 유지가 되거나 내려가더라도 급격한 강세가 되지 않는 것도 조건에는 이제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향후에 할 때도 달러엔이 상당한 움직임으로 급격하게 움직인다면 거기에 대한 방비를 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해가면서 달러엔이 내려오더라도 부드럽게 내려올 수 있게 일본이 많이 신경 쓸 걸로 생각을 해서, 사실은 저번처럼 그렇게 급격한 시장의 영향은 뭐 당분간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게 대부분 시장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차입 대상 통화인 엔화가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어떤 기조 수준을 유지하는 흐름 속에 진행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1990년대 일본 경제의 장기 불황 어떤 극복을 목적으로 일본 정부, 그다음에 일본 은행이 적극적인 이제 금리 인하 정책을 실시한 게 엔캐리 트레이드를 촉발한 측면이 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자율을 낮추니까 이자율 차이가 벌어지니까 당연히 그 엔캐리 트레이드가 빌드업도 되고, 그리고 그때의 기조를 보면 엔화 환율을 약세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자율은 낮고 엔화를 약세로 유지하면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은 이자율 차이를 다 이득을 보고, 엔화가 추가적으로 환율이 약세가 되면 이자율 차이가 5%인데 엔화가 1년에 또 5%가 약세가 되면 10%가 남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많이 빌드업을 됐고, 사실은 엔화가 워낙 이자율이 낮은 커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가 굉장히 튼튼하잖아요. 경제가 신용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엔캐리 트레이드가 있었고, 예를 들어서 우리도 예전에 지하철 지르고 그럴 때 엔화 차관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엔화가 그 금리가 싸니까 그게 다 얘는 캐리 트레이드 아닙니까? 엔화를 빌려서 지하철을 진 거죠. 지금은 단순하게 엔을 차입을 해서 그냥 달러 채권을 샀다. 여기서 시작을 하지만 사실 달러 채권이 아니라 이 자산 쪽에 얼마든지 많이 있죠. 이게 뭐 항만이 될 수도 있고, 지하철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기간 산업이 될 수도 있고, 쇼텀 트레이딩이 될 수도 있고, 브라질 채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도 안 한 거거든요. 결국은 기본적으로 엔화를 빌려서 달러까지 오는데 여기까지고, 그렇다고 달러 국채를 사는 건 대부분 아니거든요. 거기서 위험 자산을 가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 투자가분들도 브라질 채권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원화를 가지고 브라질 채권을 사는 것인데, 브라질 요번에 1% 올려서 국채 기준금리가 14.25%거든요. 우리는 2.75인가요? 그러면 뭐 10% 거의 10%의 차이가 나니까 브라질과 원화의 환율만 가만히 있어주면 1년에 10%씩 그냥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캐리 트레이드라는 의미는, 캐리라는 게 뭐 이렇게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이고 그 시간 동안 내가 투자하고 있는 동안 제발 아무 일도 벌어지지 말아라. 아무 일도 벌어지지만 않으면 버는 트레이드를 대개 요즘은 캐리 트레이드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보는 거는 첫 번째는 당연히 이자율이 낮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통화가 앞으로 환율이 약세가 돼야 되는 거죠. 이 통화가 급격하게 강세가 되면 내가 빌린 통화가 강세가 되면 나중에 더 비싼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거꾸로 내가 투자한 브라질 채권은 브라질이 강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갖고 있던 걸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캐리를 할 수 있는 통화들은 첫째는 신용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고요. 빌렸는데 나중에 뭐 6개월마다 계속 빌리려고 하는데 돈이 안 빌려진다든가 뭐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고 확실한 로열티를 또 담보하고 시스템 있어요. 자체가 좋아야 되고 그거를 사실 일본이 갖추고 있죠. 아, 선진국이니까. 그리고 일본 시스템이 크고 금융시장이 상당한 규모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이 낮은 국가들은 좀 있지만 일본처럼 안정된 국가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20, 30년 동안 너무나도 많은 그런 캐리 트레이드가 있어 온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참 캐리 트레이드 우리의 일상 속에 생각보다 많이 좀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이제 트레이드인데 사실 예행 캐리 트레이드가 그러면 그냥 시간만 지키는 황당한 그런 트레이드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론적인 배경을 보면 어떤 나라의 이자율이 더 낮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자율이 낮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대개 어떤 나라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아, 이 나라에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 같아. 뭐 없었는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가지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A라는 나라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가야 될까요? 내려가야 될까요? 올라가야겠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내가 돈 빌려줄 때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질 테니까 그만큼 더 내나 봐. 그러니까 되게 뭐 보통 말하는 게 금리는 경제 성장률 더하기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성장률은 가만히 있다면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또 동시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면 그 나라의 환율이 약세가 되겠습니까? 강세가 되겠습니까? 약세가 돼야 되겠죠. 일물일가의 법칙을 생각해 보면 금이 1달러에 100원이었는데 이 나라가 금값이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렇다면 환율은 약세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볼 때는 어떤 나라의 이자율이 높다면 그 나라의 환율은 약세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니까 선물하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를 지금 예나를 빌려서 달러를 사서 투자를 했는데 내가 이걸 환을 해지를 해야 되겠다. 해버리면 그러면 그 해지를 하는 가격은 지금 가격보다 더 낮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마나한 겁니다. 이자율 차이가 0%, 5%인데 지금 달러엔도 150이고 1년 후도 150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뭐 지금 사고 나중에 팔아서 하나를 빌리고 하나를 빌려주고 하면 뭔가 이익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익이 남지 않는 그런 재정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자율 차이에서 현물 환율과 선물 환율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미래의 환율이 이 선물 환율과 같다면 이 캐리 트레이드를 해서 돈 벌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미래의 환율이 선물 환율에 가까운지 현물 환율에 가까운지가 이 트레이드의 관건인데 이론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임페리칼 테스트 옛날에 지나온 거를 통계적으로 쭉 보니까 주로 선물이 아니고 현물이더라. 현물이란 뜻은 안 움직일 가능성이 제일 많다. 뭐 움직이지만 확률적으로 볼 때 선물 환율이 아니라 지금 달러에는 150이고 1년 후에 달러에는 145인데 그런데 1년 후에 환율이 150일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이론적으로. 그렇다면 내가 5%는 버는 거 아니야? 이게 사실은 캐리 트레이드의 그 이론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니까 환율이 선물 환율은 이자율 차이에서 결정될 뿐이지 실제로 가보니까 선물보다는 현물이더라. 그렇다면
뭐 그동안 이렇게 움직이겠지만 내가 1년만 딱 한다면 내가 운이 좋으면 벌고 운이 나쁘면 못 벌겠지만 내가 10년, 100년, 만년, 100만 년을 하면 무조건 벌겠구나. 현물 환율이 더 미래에 대한 베스트 예측치라면 그게 옌 캐리 트레이드 모든 통화의 캐리 트레이드 하는데 이론적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론적인 얘기고 내가 100만 년 동안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100년 동안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딱 하고 있는 이 동안 재수 없게 달러 헨이 내려오면 나는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캐리 트레이드는 이런 시점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 헨이 움직일 때 내려가기 시작하네. 이거 더 내려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풀리고 그러니까 시장이 그런 메커니즘이 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캐리 트레이드들은 다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캐리 트레이드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채권 좀 부실기업 채권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실기업 채권도 이 회사가 좀 부실하니까 이자율을 많이 주는데 내가 투자하는 동안 망하지만 않으면 내가 반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억지로 얘기하면 캐리 트레이드인 거잖아요. 뭔가 변하지만 말아라. 변하지만 많으면 나는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캐리 트레이드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캐리 트레이드를 하고 있는 모든 그런 금융시장의 것들은 어느 순간 그게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너도 나도 다 판다는 거죠. 다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던지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를 보지 않거든요. 내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장이 항상 옌 캐리 트레이드 청산하면 뭐 경험이 있든 경험이 없든 일반 투자가든 기관 투자가든 다들 좀 짜릿한 거죠. 이게 이거 강하게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캐리 트레이드의 어떤 이론적인 배경 그리고 메커니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저희는 이제 미국 증시 또 국내 증시를 이제 들여다보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작년 8월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대부분 엔캐리 청산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하면서 뭐 1차 매물을 좀 소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증시에 줄 충격이 제한적이다 생각보다는 뭐 이런 뷰도 나왔는데 이제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충격 강도가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았다. 뭐 이런 뷰도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어떤 공포감 이것 좀 과도하다고 볼 수 있나요?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그때 그런 일을 촉발시킨 거는 BOJ거든요. BOJ가 옌 청산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당시를 생각해 보면 팬데믹 이후에 달러가 많이 강세가 됐잖아요. 많이 강세가 돼서 달러가 올라가는 걸 모든 사람이 걱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상당한 달러가 너무 강해지는 거가 부담이었어요. 우리도 부담이었지만 우리도 1,500원 가면서 다 문제가 됐지만 일본도 150, 160 가면서 굉장히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강하게 한 3번, 4번, 3번 정도 아주 강하게 개입을 했거든요. 달러 셀링 개입을 한 거죠. 뚝 떨어뜨린 거죠. 그러면 일본이 팔았고 이렇게 떨어지면 지금 옌 캐리 트레이드는 완전히 망한 거잖아요. 하루에 막 10엔 정도를 떨어뜨리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로 내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당시를 보면 BOJ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옌 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엔화가 너무 약해지는 걸 걱정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달러 엔을 밑으로 좀 내려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조금 내려가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일본은 재정정책하고 금융정책에 약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거 그런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게 물론 직접적으로 파는 개입도 있지만 말로 야 우리 팔을 거야. 너희들 달러에 위로 올라가면 안 좋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런 쪽에 뉘앙스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 달러가 전체적으로 강세가 좀 수그러지는 와중에 일본은 이번에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고 확 내려버리니까 그때 시장이 정말 그런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더 많이 내려가게 되고 달러엔이 급격하게 내려가고 뭐 이제는 일본 BOJ도 내려가는 걸 바라게 되고 시장도 그런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캐리 트레이드 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거는 달러가 강해지는데 일시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내려가나 보다. 그래서 이제 청산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상황은 BOJ도 한번 화들짝 놀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BOJ가 이제 뭐 금리를 인상할 때도 이 환율의 움직임을 엄청 신경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당분간은 조금 전에보다는 조금 잠잠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뭐 트럼프 행정부 리스크도 좀 부각되게 되고 네. 있고 이제 엔캐리 청산 이 우려감도 좀 나오고 있어서 추가적인 어떤 증시나 경기 하락 없이 좀 불확실한 요인들이 해소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네.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뭐 그럼 특별한 변수는 없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근데 거꾸로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러의 엔이 내려오기 때문에 아 캐리를 풀어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고 무슨 이유에서든 간에 뭐 모든 위험 자산의 가격이 폭락을 하기 시작하면 그렇다면 그 폭락을 하니까 그쪽에서 아 나도 폭락했으니까 나도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던지는데 그 자산을 샀던 자금이 옌 캐리라면 더 이상 돈이 이제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먼저 자산 쪽에서 일이 일어나 가지고 달러엔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달러엔이 내려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엔까지 내려가네. 그래서 옌 캐리 트레이드라고 볼 수 뭐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은 달러엔 움직임에 의해서 옌 캐리가 무너지고 그래서 위험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럴 가능성보다는 뭐 그럴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미국이 경기 침체를 가고 뭐 무슨 이유에서든 간에 위험 자산에서 급격한 자산 가격 하락이 있다면 그렇다면 거기에 있었던 레버리지들이 줄어들 것이고 그런 시장 레버리지가 줄어들 때 대표적인 레버리지는 옌 캐리들도 없어지면서 달러엔이 강세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엔화를 안전자산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뭐 투자를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 세상에 투자해서 안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대부분 위험자산에 대한 반대말이고 위험자산이라고 하면 그냥 주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주식이 오를 때 내리는 게 안전자산이거든요. 주식이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고 특히 내리면 좀 올라주는 거죠. 오를 때는 좀 조금만 내려가고 그러니까 요즘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말은 뭐 맞는 말이지만 뭐 어떻게 보면 틀린 말입니다. 금과 주식은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거든요. 요즘은 같은 방향으로 많이 가잖아요. 네네. 그럼 안전자산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런 의미에서 좋은 투자긴 맞죠. 뭐 1년에 50%씩 올랐으니까 좋은 투자이긴 하지만 안전자산 투자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예나 트레이드가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한 것도 예를 들어서 무슨 이유에서든 간에 전쟁이 일어났던 뭐 침체가 왔던 주식이 폭락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가 적게 되면서 엔화가 청산이 되면서 달러엔이 내려가니까 엔화가 강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주식이 내려오면 엔화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내려올 때 안전자산으로 좀 넘어가야지 할 때 대부분 넘어가는 게 엔화, 뭐 미국 국채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갈 때 이런 현상 때문에 이제 엔화가 안전자산이다 이런 게 오랫동안 온 이제 뭐 사실이라고 그럴까 그런 건데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은 엔화 캐리가 일어나서 뭐 주식이 폭락하는 가능성보다는 전 두 개 다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자산 쪽에서 특히 뭐 미국 지금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뭐 한 30% 정도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모르잖아요. 어느 날 무슨 이유에서든 간에 뭐 AI가 어떻게 잘못되고 뭐가 어떻게든 간에 이유는 모르겠지만 주식이 뭐 20% 30%를 폭락한다면 달러엔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달러엔이 내려가서 주식이 폭락한 건지 주식이 폭락해서 달러엔이 내려간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저번 경우에는 달러엔이 내려가서 주식이 내려온 걸로 봐지는데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거는 주식 쪽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 이런 레버리지에서 문제가 생긴 거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장의 시작과 그러니까 동기와 결과를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